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늘 구독하고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인 이곳에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전 해외 유학 시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어려서 입양이 된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와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임은 분명히 있기에 결혼을 했어요. 입양된 남편이었지만 양부모님들이 다 한국 분들이었고,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결핍된 것이 없어 보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에 남편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했고, 외국으로 유학을 온 것이지만, 그래도 남편을 만나 이민을 결심해도 될 만큼 남편은 좋은 사람임이 정말 분명했어요. 나도 가끔은 친부모님이 궁금하긴 해. 아무리 지금 부모님들이 잘해주시지만 그래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겠다. 왜 안 그러겠어. 기억은 나? 그래도 너무 어렸을 땐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으면 찾을 수 있잖아. 그러게. 요즘엔 못 찾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아시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차마 찾는다고 말을 못 하겠어. 어머님, 아버님, 절대 그러실 분들 아니야. 오히려 도와주실걸? 자기가 무슨 마음인 줄 아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자. 저와 결혼 후 제 부모님을 여러 차례 뵙고 친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그런 모습이 안쓰러운 전 남편의 친부모님을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곧 남편의 양부모님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 언젠가 네가 물어볼 줄 알았다. 그래도 나름 내색도 안 하고 그래서 엄마도 언젠가 얘기해줘야지 했는데, 여기 널 데려온 보육원이야. 여기에 전화도 해보고 하면 혹시 몰라? 너네 친부모님 찾을 수 있을지. 엄마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동안 너무 죄송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긴. 당연히 친부모님 그리운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거라. 그래도 우리는 너한테 여전히 부모나 마찬가지니까 자꾸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하면 화낼 거야. 우리는 널 다 이해해. 그러니 괜찮아. 다행히 남편의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양부모님들이었고, 그렇게 남편을 데려왔던 보육원에 연락을 하여 어렵사리 친부모님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부모님은 한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저희의 연락이 닿자 매우 기뻐하시며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에 남편과 저를 만나러 미국으로 건너오시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시는 길이 부담되실 수 있으니 모든 경비까지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진서가, 네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널 보냈겠니?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너무 다행이야. 내가 널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상실감이 컸는 줄 아니? 네 아빠랑 널 찾으려고 일만 미친 듯이 했어. 그리고 자리 잡아 보육원에서 널 찾고 싶다고 다시 갔을 땐 이미 해외로 입양 가고 난뒤라 우리 쪽에선 찾을 수 없다는 말뿐이었지. 네가 이렇게 우릴 찾아줘서 고맙다.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거든. 내 아들 이렇게 장성하더니 정말 눈물이 난다. 절 낳아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살아생전 친부모님들 만나볼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찾게 되다니. 건강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해요. 네가 안 찾았으면 우리가 신문 광고라도 하려고 했어.
어떻게 노렸니? 엄마, 정말 널 찾으려고 악착같이 일한 거다.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남편을 끌어안고 저렇게 외치는 친부모님들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식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또 친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물보다 진한 게 핏줄이라던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기뻐했답니다. 남편의 친부모님들은 정말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계시듯이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계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계시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남편도 한편으로 어머님 아버님의 행색을 보고 잘 살고 계시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저 역시 제 앞가림 하느라 이제야 찾게 되었네요. 저처럼 해외 입양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못 살기 어렵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마음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양부모님들이 절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덕분에 엄마 아빠도 만나게 될 수 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얼른 집으로 가요. 그래, 그러자. 얼른 인사를 드려야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구나. 참, 널 볼 면목도 없어.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살아줘서 내가 못 돌봐준 이 죄스러운 마음 나중에 천천히 갚으며 살 거야. 기대하련 우리 며느리, 알겠지? 아니에요.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요, 뭐. 입양하든 아니든 전 신경 안 써요. 이렇게 그래도 진석 씨 친어머니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진석 씨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제가 옆에서 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니깐요. 근데 내 아들을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은 있네. 이렇게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얼굴도 예쁜 아내를 얻은 거 보니까 내 아들 맞다 싶어. 내가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 이 가방 디올 한정판 아니니? 아, 알아보시네요. 진석 씨가 결혼기념일에 선물로 사준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부끄럽네요. 그래? 아휴, 우리 아들 다정하기도 하지. 또 눈물이 나네. 저 착하고 다정한 아들을 어떻게든 내가 키웠어야 하는데. 살기 어렵다고 그런 선택을 했으니 면목도 없어 정말. 그래도 부모라고 이렇게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너한테도 고마워. 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았고 남편을 보자마자 우시고 그렇게 저에게도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죠. 그리하여 양부모님 집으로 다다랐을 때 양부모님들 뵈며 또 눈물을 흘리는 친부모님들이었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대화가 무르익을 그때 친어머님은 갑자기 당황스러운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이런 태골 같은 집에서 컸다고 생각하니 정말 좋네요. 제가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한국에서 아주 큰 요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요트도 렌트해주고 판매도 하고 그런 건데 나름 살만하답니다. 특별히 진석이를 키워주신 분들이기도 하니까 투자할 기회를 드릴게요. 저희한테 투자를 못해서 안달이에요.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부담되시게. 아닙니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어차피 투자자는 많긴 해서 이 사람이 좀 아무한테나 투자해달라고 하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못 들은 걸로 하셔도 돼요. 이 사람은 부담되시게 왜 그런 말을 했어? 아유, 아까우니까 그렇죠. 솔직히 뭐 자잘한 돈도 아니고
큰 돈 버시는 건데 이왕이면 진석이 키워주신 분들이 가져가면 좋잖아요. 저희도 뭐 잘 돼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냥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진석이 어머님처럼 저희가 큰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안 주셨는데 저희는 괜찮으니 신경 써주신 것만으로도 저흰 감사해요. 두 분이 이렇게 투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자 남편은 조금 불편해하였고 저 역시도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을 키워준 양 부모님들께서 너그러운 분들이시라 웃어 넘겼지만 남편은 조금 곤란하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미국에 오셔서 관광도 하시고 마지막 가시는 날 저희에게도 투자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래도 남편의 친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불편하였지만 티내지 않고 최대한 웃으며 대하려고 했었어요. 진석이가 판단을 못하면 너라도 잘해야지. 그래도 진석이 내조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남들 배불려 주기 싫어서 진석이 양모한테도 그렇고 너네한테도 제안하는 건데 다들 이렇게나 사원 감각이 없어서야 원. 잘 살긴 글렀다 정말. 어머님,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저희한텐 좀 부담이 돼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라 절대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회사원인 저희들이 그런 콘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대출 해줄 거 아니야. 금방 갚을 건데 참. 우리 아들 배불려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미국에 산다고 해서 마인드가 좀 열려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정말 다르잖아. 우리 내일 떠나는 날이니까 짐이나 잘 챙겨줘. 그렇게 상냥하시던 시어머니는 투자를 거절하는 저에게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셨고 이런 모습이 찝찝했지만 남편에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몇십 년 만에 만난 친부모님께 제가 이런 기분을 느꼈다고 하면 남편 또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괜히 찾았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말을 차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친부모님들은 일주일을 머무르시고 한국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친부모님이 가시고 나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건 저와 양어머니만이 얘기를 나누다가 나온 얘기이기도 했죠. 아니,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진석이 친엄마 오셨다가 가셨잖니. 그날 글쎄 집에서 쓰던 에르메스 접시들이 없어진 거야. 근데 접시를 가져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 아휴, 내가 무슨 말을. 아니다. 못 들은 걸로 해. 미안하다. 어머, 어머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저도 가방이 하나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가방이 하필 친어머님이 예쁘다고 하셨던 가방이어서 좀 찝찝했는데 접시가 없어졌다니 놀랄 노짜네요. 설마 어머님이 가져가신 걸까요? 하고 오신 행색을 보아하니 명품 치장이 엄청나셔서 이런 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걸 훔쳐가다니 참.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생각이 드네. 아니다. 됐어. 못 들은 걸로 해. 우연의 일치겠지. 혹시라도 진석이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래도 본인 친어머니인데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내가 널 붙잡고 엄한 소리 했다. 얘기 안 하죠. 아마 진석 씨 같으면 절대 아닐 거라고 할 텐데요, 뭐. 그리고 정확한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너랑 나랑만 알고 있자. 아유, 설마 진석이 친어머니인데 그랬겠어?
아닐 거야. 아니겠지. 저 역시 의심은 들었지만 신경 쓰지 말자는 양어머니의 말에 그러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설사 가져갔다고 한들 남편의 친어머니에게 그 정도도 못해드릴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 반면에 아니다. 절대 가져갈 리 없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느 날은 친어머니께서 영상통화가 오더니 또다시 사업투자 제안을 하며 말씀을 하셨어요. 매번 사업투자 얘기를 하니 솔직히 좀 화도 나면서 이러려고 남편을 그렇게 반가워했나 싶은 것이 의심이 들었거든요. 너희 진짜 투자 안 할 거니? 이게 어떤 기회인데 내가 진짜 남들 배불려 주기 싫어서 그런 거라니까. 얘 진서가 너 이 엄마가 얼마나 사업 감각이 철저한지 몰라서 그래? 내가 그때 우리 사업장이랑 회사도 알려줬잖아. 좀 믿어봐라. 아, 이 사람이 반대도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그런 큰 돈이 없어서 그래요. 엄마 사업하시는 거야 잘 알지만 죄송해요. 네 와이프가 반대하는 거야? 아니, 네 아들이 나한테 투자하고 싶다는데 정말 왜 이러는 거니? 네 와이프 당장 바꿔. 어머니, 저희는 그냥 욕심 없이 이렇게 버는 거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어머님 회사가 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한테는 기회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니 더 이상 권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 내가 아주 좋게 봤는데 대바라졌구나? 우리 진석이가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했다고 하니 진짜 어이가 없다. 아마 한국에서 내 손에 살았다면 절대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지 않았겠지. 아주 치아들 아니라고 이런 애랑 결혼을 시켰어. 네? 지금 어머님 말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 같은 애라니. 저 역시 지금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하세요. 아, 당신도 그만해.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 따끔하게 주의 줄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일단 끊을게요. 이런 게 시집살이랄까요? 생전 양어머니한테 당하지도 않았던 랜선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한마디로 인해 시어머니는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의심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상담할 사람이 없어 남편을 길러주신 양어머님께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제 얘기를 모두 들은 양어머님도 그때부터 친어머니를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얘 진서가 이건 아니다. 아무리 널 낳아주신 분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뜸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건 좀 그래. 엄마, 왜 그래요? 설마 저희 친엄마가 지금 저한테 사기라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말로 그럴 린 없죠. 절 못 찾아서 안달이었던 분인데 아들한테 사기를 칠 리가 없잖아요. 다 이게 절 위해 배불려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데 너무하세요. 자기가 지금 어머님 일이라 너무 객관성을 잃은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해. 자기한테 얘긴 안 했지만 어머님 왔다 가신 대로 접시 세트도 없어지고 내 가방도 없어진 거 알아?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와, 진짜 이제 하다하다 우리 엄마를 도둑으로 모네?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한테도 실망이고 당신한테도 실망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알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한테 도둑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 진짜 대박이다. 아니, 누명이 아니라 한 번쯤 의심해 볼만 하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얼굴 한 번 그때 본 게 다인데 당신은 왜 그래? 길러준 어머님도 이렇게 계시고
나도 당신 와이프인데 우리는 뭐 남이라는 거야? 나야말로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그래도 내 근본, 내 뿌리는 아니잖아. 아무리 엄마가 날 키워줬다고 하더라도 나랑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아, 진서가, 너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니? 난 널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어쩜 그리 말해? 아,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는데. 하여튼 저희 친엄마 그렇게 몰지 말아주세요. 제 욕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싸우게 되었고, 양어머니는 중간에서 난처하다는 듯이 저희를 말렸지만 본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정말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헤아려지니 참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친어머니 편을 들기 바빴고 그 모습에 정말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에게서 다시 한번 사업투자 계획과 함께 저와 남편이 한국에 한 번쯤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넌지시 비추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의 친어머니만 아니면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가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애들 방학 겸 이번 여름에 한국 좀 나갈까 봐.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 그때 보니까 더 보고 싶으신가 봐. 당신이랑 엄마가 자꾸 말리니까 그 요트 회사도 보여주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당신 이번 휴가 때 스케줄 좀 빼놔. 그래야지. 한 번쯤 방문해야지 싶긴 했어. 근데 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나도 나가도 된다셔? 뭐 당신만 나가도 될 것 같아서 그래. 솔직히 그때 상처도 좀 받았고 그리고 회사 투자는 더 고려해보고 신중해야 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족끼리도 이런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내 말이 섭섭하게 들릴지라도 나중엔 고마워할 수도 있어. 됐어. 그 얘긴. 엄마네 회사 보거나 얘기해. 나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다 해주고 싶으시다는데 진짜 왜 그러냐. 그리고 나 혼자 나가면 당연히 엄마도 기분 나빠하시지. 그때 엄마도 욱해서 한 말인 것 같던데 설마 너한테 그러시겠냐? 사람이 어쩜 그리 옹졸해? 어른이 하는 말 그냥 한 번씩 흘려드리면 되지. 그걸 꼭 굳이 따지고 중간에서 나만 곤란하다 정말. 남편은 계속해서 한 번 본 친엄마의 편을 들며 얘기를 하였고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자 저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름휴가 스케줄을 빼서 드디어 한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해외 입양된 남편의 친부모 찾아 입국하자 공항에선 저희가 온다는 소식에 재료가 심호가 반기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본인의 회사를 소개할 생각에 신이 엄청나 보였는데 그때 일로 저는 어머님 뵙기가 조금 껄끄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듯이 어머님은 반가워했어요. 어서 와. 내 아들 며느리 보고 싶었어. 일단 시차 적응도 슬슬 해야 하고 힘드니까 우리 집에 먼저 가자.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지셨는데요? 이 사람이랑 저랑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당연하지. 아줌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놓으라고 했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한국에서 보니까 더 감회가 새로운데? 그리고 엄마가 말한 그 투자 좀 생각해봤니? 아유, 내 정신 좀 봐. 천천히 하자 해놓고서. 그렇지?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내가 너무 급했어. 아니에요. 엄마는 사업하시는 분이니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하고 싶으신 거니까 이해해요.
우리 가면서 얘기해요. 역시 내 아들이라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넌 사업가 체질이 분명해. 애가 아주 시원시원하니 내 스타일이야. 몇십 년을 안 보고 살았는데도 죽이 척척 맞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었고, 그래 투자 설명서나 한번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300평이나 되는 으리으리한 시댁이었고, 시댁 거실에 발을 디딘 순간 갑작스러운 불청객이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재력가 시모의 충격 비밀에 저와 남편은 기함하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입니다. 여기가 이민자 씨 댁 맞나요? 혹시 이민자 씨 되시죠? 당신을 김현미 씨 사칭해 투자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어요. 일단 자세한 건 서희 가서 말씀 나누시죠. 조용히 오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김현미 씨라면 저희 시어머니신데 이민자 씨라뇨?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무슨 사기를 쳤다고... 자세한 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분은 김현미 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민자 씨는 저희와 같이 가시죠. 아니, 진서가 이게 다 오해거든? 일단 엄마가 경찰서 가서 얘기 좀 잘 나누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거라. 알겠지?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이민자 씨는 누구고? 여보, 그렇게 사태 파악이 안 돼? 당신 사기당한 거라고. 난 딱 봐도 알겠구만. 그렇게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상봉을 한 날, 시어머니는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고, 그 내막은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친어머니는 따로 있었어요.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 농사일만 하면서 살아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친절을 베풀고 본인을 정말 믿게 한 다음에 진짜 어머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친 거였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른 채 본인 명의를 도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저 사기꾼에게 본인의 과거 얘기도 꺼내고 아들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였고, 저희 얘기를 모두 들은 가짜 시어머니는 그렇게 남편 친어머니인 척 행세를 했던 거였습니다. 외국에서 엄마를 찾고 있다는 보육원의 전화도 진짜 시어머니가 아닌 그날 놀러온 가짜 시어머니가 받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엄마인 척 저희에게까지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물건까지 훔쳐갔겠지. 이제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투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거절하니까 물건이나 훔쳐가자 했던 거지? 세상에. 어쩐지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나서 돈 얘기를 꺼낸다는 게 정말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뺏겨 먹으려고 했더니만 끝끝내 돈도 안 풀고 외국 살면 통이 좀 클 줄 알아서 기대했더니 어쨌든 너흰 뜯긴 거 없으니 된 거 아니야? 조금만 늦게 발견됐으면 한탕 사기칠 수 있었는데 아쉽네 정말. 어떻게 죄책감 따윈 없나요? 당신을 친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싶었는데 당신은 날 기만했어. 그리고 내 진짜 친어머니 명의까지 도용하다니 최악의 범죄야. 절대 용서 안 할 거니 그리 알아요. 늙음하게 콩밥 먹으면서 본인 죄를 돌아보세요. 합의 따윈 없고 우리 기만하고 농락한 죄 달게 받아야 할 거예요 아마. 아셨나요? 내가 교도소 한두 번 들락거린 줄 아니? 그래 뭐 쉬고 싶었는데 잘 됐어.
나도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쩜 그리 잘 속는지. 나 같으면 유전자 검사도 한번 해볼 법한데. 그저 친엄마라고 하니까 해볼래 하고 너도 웃기더라. 뭐라고? 선처 절대 없을 줄 알아. 그리고 내 친어머니까지 기만한지 감당해야 될 거야. 어떻게 저런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다니. 사기꾼은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는데 정말 마음 아프게도 엄청 연로하시고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손님의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습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엄청난 죄책감이 있는 것처럼 남편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에 마음이 정말 아팠답니다. 금지옥여 외동아들 하나 낳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배운 것도 없이 홀로 키울 자신이 없어 보육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했는데 그 힘든 시절이 이해가 가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너희 엄마라고 하겠니? 양부모님들이 정말 잘 키워주셨구나. 내 선택이 옳았어. 내 옆에 있었으면 배우지도 못하고 풀죽만 얻어먹었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고, 그 살기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차별 없이 바르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책감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고개 드세요, 어머니. 마음이 아프네요.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 빚덩이를 그렇게 보내놓고 사는 게 아니었어. 후회해봤자 소용없었고 그 여자가 널 찾아준다고 하더라. 그러려면 내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기에 얼른 주었지. 근데 이렇게 내 명의로 사기를 치고 다닐 줄이야. 그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 절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세상에 없었을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죄책감이 엄청나다는 듯이 한사코 아들 눈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남편은 모든 걸 용서한다는 듯이 어머니를 꽉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기꾼과 사기꾼 옆에서 아버지 행세를 한 남자도 같이 구속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의 물건을 절도한 죗값도 치러야 했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정가 8범이더라고요. 이미 사기죄로 교도소에 5번 정도 갔다 온 이력이 있었고 나머진 절도죄였어요. 삶을 어쩜 그리 살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어머니는 명의를 도용당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고 사기꾼은 기존 정가와 더불어 명의 도용 그리고 절도까지 추가되어 14년형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모두 들은 남편의 양부모님은 당장 한국으로 달려 나오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무리 내가 아이를 안 낳아봤다지만 어떻게 아들을 보자마자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다 이 말이야.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진석이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잖니. 뒤늦게 밝혀졌지만.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진짜 앞뒤 구분 못하고 엄마한테도 대들었었죠? 제가 왜 그랬는지 진짜 후회스럽네요. 저한테 실망 많이 하셨을 거 알아요. 단 한 번도 엄마를 양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땐 제가 왜 그랬는지 절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진석아. 그래도 이렇게 네가 잘못을 뉘우치고 너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고맙다.
그래도 엄마라고 용서를 구하다니. 네가 친어머니를 찾든 안 찾든 엄마한테 아들은 너 하나인 거 알지? 명심해. 감사해요. 저도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절 낳아준 친어머니가 기다리세요. 얼른 가요. 남편과 양어머니의 대화를 듣고서 뒤에서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기꾼 말을 듣고 아무것도 분간 못하는 남편이 괘씸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걸 뉘우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양어머니와 진짜 친어머니가 만나는 날, 역시나 친어머니는 눈도 못 마주치며 연신 사과를 했지만 양어머니는 그런 친어머니를 끌어안아 주시며 모든 것을 포용해 주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진석이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저한테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시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 아니까 그만 죄송해 하셔도 됩니다. 저 진석이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이제 아들을 나눠 가진 사이니 보통 사이가 아니겠죠? 앞으로 언니 동생 하면서 우리 잘 지내봐요. 제가 언니라고 할게요.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친엄마를 찾아도 싫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바르게 살아도록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진석이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남은 삶 진석이를 위해서 살아볼게요. 그렇게 정말 눈물의 상봉이 끝이 났고 저희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친어머니는 그동안 못 해봤던 여행도 가보시고 저희와 시간을 많이 보내셨답니다. 낳아주기만 하고 해준 게 없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은 그 누구보다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게 정말 기뻐 보였어요. 그리고 몇십 년을 서로 다르게 살아왔는데 얼굴이 어쩜 그리 똑 닮았는지 진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이더라고요. 그렇게 여름 휴가가 끝이 나고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했고 공항에서 엄청 우시는 어머니였어요. 마음이 참 아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고 그 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너희 만나고 일이 얼마나 잘 됐는지. 글쎄 나 건물 청소하게 생겼어. 지금보다 벌이도 훨씬 있고 얼른 돈 모아서 너희 보러 가야지. 애들도 보고 싶고 또 내 양동생도 보고 싶구나. 이번엔 내가 너희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에이 어머니 몸만 오세요. 그리고 시간만 내시면 저희가 비행기나 이런 거는 다 끊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절대 끊지 마라. 내가 해준 게 없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올겨울에 갈게. 비록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와 헤어져서 외국으로 입양을 오게 된 남편이었지만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 이렇게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아주 고약한 해프닝 때문에 양어머니와 저에게 상처를 준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그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더 잘하려고 하는 남편이에요. 비록 친어머니가 엄청난 재력가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도 없지만 그저 남편에겐 친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존재만으로도 삶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보는 제가 다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엄마가 2명인 남편이 어쩔 땐 부러워요. 나를 전부로 생각해준다는 사람들이 2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해외 입양된 모든 분들이 남편처럼 좋은 부모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원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부모란 정말 큰 거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해프닝이 생각이 나 글을 써보았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은 엄청 춥다고 하던데 옷 따뜻이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50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요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까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홀어머니의 맏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여러 번 선을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는데 저를 만나고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였죠. 저 역시 집안에서 빨리 결혼을 하라며 재촉을 하면서 남편과 선을 보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혼 때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줄줄이 남편 밑으로 있는 동생들의 빨래까지 모두 맡아가면서 살림을 해야 했죠. 예, 너는 친정에서 배운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이렇게 시집만 덜렁 보낸 거야? 정말 양심도 없지.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너는 빨래를 구분해야지. 그냥 막 놓고 빨래를 하면 빨래가 되니? 거기다가 손빨래 해야 하는 것들은 손빨래를 다 해야지. 그냥 세탁기에 돌려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빨래 구분도 할 줄 모르고 살림하는 애가 어디 있니? 빨리 네 시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애들이 옷이 엉망이 되었다면서 난리잖니. 형수님, 빨리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빨래물이 다 빠져서 이렇게 다 염색돼 버렸잖아요. 아니, 눈이 있으면 흰 빨래, 색깔 빨래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도련님, 죄송해요.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구분이 안 되었나 봐요. 죄송하다면 이게 원래대로 되돌아와요? 아니, 빨래를 할 줄 모르면 엄마한테라도 물어봐야지. 이게 뭐예요? 그래, 너는 물어볼 줄도 모르냐? 입이 있으면 뭐하니? 밥 처먹는 데만 사용하는데 입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일을 해야지. 시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처음 집안 살림을 해보았던 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되고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자식들을 보면서 참았어요. 자식들은 알아서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학원 하나 다니지 않고서도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곳으로 취업을 했죠. 내 평생의 자랑은 자식들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와 아이들에게만 관심이 없었을 뿐 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신 이번에 중기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 알죠? 이제 대학도 준비해야 하고 그러는데 학원을 하나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학원은 무슨 학원? 엄마가 된 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안 알려줬어? 그거 다 땅바닥에 돈 버리는 일이야. 생활비 받고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학원이나 보낼 생각을 해?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봐. 학원비만큼 벌 수나 있나? 누구 덕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학원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도 요즘은 대학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애들도 많은데요. 당신이 좀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봐요. 애들 친구만 봐도 다들 대입 준비하느라 바쁜데 우리 애들은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다 당신 닮아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날 닮았으면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어디 있겠어? 아이들 공부하는 거 당신이 잘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돈 쏟아 붓는다고 그게 되겠냐고. 하여튼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이나 써서 해보려고들 하지.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들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 아까워. 내가 뼈 빠지게 벌면 뭐해? 집구석에는 이 돈들 어떻게든 다 쓰려고 하는데 학교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당신도 밖에서 고생하면서 일 안 시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당신 솔직히 밖에서 돈 버는 것 말고는 집에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생활비 하라고 주는 돈으로 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생색을 내요? 생색? 그럼 나 이제부터 생활비도 안 줄 테니 알아서 한번 생활해봐. 그렇게나 할 수 있는지 보자고. 남편에게 가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냈어요. 자신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남편 아빠 역할을 다 한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저는 남편도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지만 이런 생각 차이 때문에 여러 번 다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어서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게 꼬리표 달기 쉬운 일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만 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가정에는 소홀했지만 회사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상사가 하라는 일은 모두 다 할 정도였죠. 심지어 상사가 김장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를 불러 도우러 가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내일 별거 안 하지? 내일 가서 부장님 댁 김장 좀 도와드리고 와. 제가요? 갑자기 김장은 무슨 일이에요? 그냥 가서 하라면 해. 무슨 말이 많아? 부장님 사모님이 김장하는데 사람이 없대. 직원들이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당신 갈 수 있다고 했어. 아니, 무슨 말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부장님 눈밖에라도 날 거야? 이제 승진도 해야 하는데 부장님 눈밖에 나면 당신이 밖에서 돈 벌어다 올 거냐고. 네, 그냥 제가 밖에서 어떻게든 돈 벌어 올게요. 당신이 뭘 해봤다고 돈을 벌어. 그래봤자 쥐꼬리만한 월급이지. 됐고, 내일 당신 간다고 했으니 가서 김장 돕고 와. 안 가면 생활비는커녕 이 집에서도 다 내쫓을 줄 알라고. 남편은 상사의 김장날에도 제가 가서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내쫓을 거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이 승진을 하면 가장 덕을 보는 것이 나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연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다 분가를 한 후에도 시댁 식구들은 남편만 보고 살았어요. 다들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연락이 왔었죠. 당신, 이번 달은 생활비가 좀 적게 들어왔어요. 그거? 이번 달에 동생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줬어.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생활비에서 뺏어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들 다 생각하고 쓰는 건데. 뭐? 이거 당신이 벌어서 쓰는 거야? 내 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생활비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말이라도 미리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면 당신이 나가서 나만큼 벌어서 와. 그러면 내가 당신 하는 말 들어라도 줄 테니까. 남편은 우리가 아닌 다른 가족들은 누구보다 애틋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는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모두 다 퍼주기만 했었죠. 이걸로 다투는 날이면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만큼 벌어오라는 소리였어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다 돌아올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 주변 사람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애는 대학 입학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데 거기에 좀 신경 써주면서 이야기도 해주면 좋잖아요. 애들은 다 알아서 크는 거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밥그릇은 다 챙기고 나왔는데 뭔 고민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면 그게 다 나중에 돌아온다고. 뭐 사회생활 한 번이라도 해봐야 아는 건데 집에만 있는 당신이 알기나 하겠어? 이건 사회생활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당신한테 잘해줄 거란 보장도 없고 솔직히 뒤통수나 안 치면 다행 아니에요? 뒤통수? 내가 그런 사람들 구분도 못할까봐? 내 주변에서 뒤통수 칠 사람은 당신밖에 더 있어? 허구한 날 내 돈 쓸 생각이나 하면서 나중에 재산이나 나눠달라고 하지나 말라고. 남편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뒤통수 칠 사람들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 남편 주변 사람들은 남편의 월급에 의지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를 치기는커녕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었던 저와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점점 남편에게서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남편 역시 가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아이들도 그동안 쌓인 상처들이 많아 아빠에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서서히 제 삶을 찾고자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남편은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밖에 자주 나가는 것 같아. 집안일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집안일을 안 해요. 거기다가 집에 이제 당신이랑 나랑만 있는데 할 집안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저녁도 안 차리고 매번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잖아. 그건 가정주부인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언제부터 저녁을 집에서 먹었다고? 그리고 저녁에 나가기 전에 챙겨 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나가고 밥상만 차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애들도 요즘 집에도 통 안 오고 당신이 작정해서 나 애들이랑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왕따요? 당신이 자초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는 남편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매번 저녁도 약속이 있다면서 홀로 먹어야 했던 날이 매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녁마다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오히려 약속이 있어 나가는 저를 보고 가정주부의 일을 안 한다며 타박하기 일쑤였죠.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한 시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이없었지만 내가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생기면 계속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를 알게 되었죠. 우연히 남편 회사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고 부장님 아내분 되시죠? 저 부장님 직속 부하 직원입니다. 그때 한번 회사에서 뵀었는데.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 요즘 고 부장님 바쁘시죠? 아마 승진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다 보니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회사에서 대우도 많이 좋아졌고, 고 부장님, 아니, 고 이사님, 점점 편해지실 겁니다. 네? 고이사요? 아직 이사님이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서프라이즈로 이야기하실 모양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나 봅니다. 이사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
네, 그럴게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승진을 하면서 고위관리직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속였던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저는 그동안 절대 들어가지 말라던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서재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있다가 나오곤 했죠. 거기다가 서재를 나오고 나서는 열쇠로 잠가버려서 청소를 할 때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곳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간 외면해 오던 현실을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열쇠를 두었던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외도도 하고 있었고 몰래 자금을 뒤로 빼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다투면서 나눈 메시지들과 집안일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사진들을 모두 찍어놓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유책 사유를 묻기 전에 저의 유책 사유를 만들어 이혼을 청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을 했습니다. 웬일이야? 오늘은 집에 있네? 네,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요. 당신 오늘은 저녁 같이 할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건 그렇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통 안 보이는 거야? 애들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큰애는 신입이라 일하느라 바쁘고요. 요즘 근데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일도 바쁜 것 같고. 일은 무슨? 부장이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지. 이번에 승진 시험도 봤다고 한 거 아니에요? 승진됐으면 어련히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겠어? 안 되니까 따로 말 안 한 거잖아. 하여튼 눈치가 없어가지고. 남편은 저에게 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뻔뻔한 태도에 저는 정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죠. 마음으로는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었는지 갑자기 몸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있던 저의 상태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집에 서류를 놓고 왔다며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해오기도 했죠. 저는 몸이 좋지 않아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신발장에 서류 하나 놓고 왔는데 그거 좀 가져다 줘, 지금. 아, 여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 시키거나 퀵 불러주면 보낼게요. 아, 중요한 서류란 말이야. 그거 당장 안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아니,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프기는 뭐가 아프다는 거야? 그냥 택시 타고 왔다가 다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른 가지고 와줘. 도저히 집 밖으로 나갈 몸 상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가지고 가요. 내가 가지러 갈 수 있었으면 전화도 안 하지 않겠어? 아, 긴 말 하지 말고 가지고 와. 남편은 저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선 놓고 간 서류가 급하다고 하니 택시를 타고 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서류를 챙기고 가게 되었죠. 남편은 급한 서류였는지 택시를 내리는 곳까지 와서 서류를 받아들고 서둘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 택시비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당신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택시비 2만 원만 줘요. 뭐? 나 급해.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몸 괜찮은 것 같으니 버스 타고 가던가. 서류 챙기느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서 그래요. 몸도 안 좋고 택시비 2만 원만 줘요. 하다. 회사까지 와서 구걸이야? 어떻게 된 게 돈을 못 가지고 가서 안달이야? 이래서 뭘 시키면 안 된다니까? 에휴. 당신
나 당신 서류 가져다 주려고 여기까지 아픈 몸 이끌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네.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어? 택시비는 무슨? 이거 줄 테니까 버스나 타고 가. 남편은 택시비 2만 원 대신에 2천 원을 저에게 던져주면서 회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2천 원을 주워들고서는 몸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에게 유책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섣부르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때의 모욕을 복수로 대갚음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도 적게 받았고 시집살이도 고됐어요. 거기다가 부정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우선 남편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만 남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블랙박스 영상 먼저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생활비를 받았던 통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 재산이나 이런 건 알고 계시나요? 우선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고 나머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월급 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결혼하신 지 30년이 되셨으니 이혼하시면서 재산은 어느 정도 분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증거들을 먼저 찾아보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변호사는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바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동안 받았던 생활비 내역을 보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어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던 저는 통장에서 일정한 주기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입금자명을 살펴보니 전 임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찾아서 보니 회사 통장 계좌와 비슷하더라고요. 입금자명으로 있는 전 임직원은 남편이 승진하기 전에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승진해 이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승진 과정에서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저는 이 내역을 모두 뽑아들고 남편의 회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과 연결을 해달라는 연락을 남기게 되었어요. 얼마 후 회사 인사팀에서는 문서를 전 임직원에게 보내왔고 그 사람은 저를 찾아왔죠. 안녕하세요. 저 고 부장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인사팀이 갑자기 복귀 서류를 보내와서 물어보니 전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차저차 물어보다 사모님께서 서류를 보내셨다는 걸 알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남편은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고 부장님, 고 이사님은 아직 모르실 겁니다. 전출 과정에서 제가 보낸 서류가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네요. 네.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이사님께서 회사 직원과 만나고 계셨습니다. 다들 쉬쉬했었는데 이사님께서 회사 돈을 쓰셨더라고요. 그때 사실 제가 발견하고 바로 이사님께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았던 터라 대신했다고만 말해주면 보상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이 사실을 윗선에 알렸는데 이미 이사님께서 제가 했던 일이라고 직원분이랑 입을 맞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뭐 제대로 해결은 안 되었고 전출로 마무리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냈던 거네요. 네, 다들 시시하고 넘어가다 보니 확실하게 밝혀줄 사람이 없었는데
자료를 주셔서 제 억울함이 풀릴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 증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걸 받고 싶은데요. 아, 저는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임직원은 증거 자료를 알아봐 주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남편과의 헤어짐을 준비하였어요. 미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니 이미 아빠는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더군요. 씁쓸하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내 삶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회사에서는 남편의 횡령 사건을 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죠. 남편은 제가 이혼 청구를 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어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요즘 안 그래도 회사에서도 힘든데 당신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 되겠어? 스트레스? 당신이 나한테 준 스트레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어디서 스트레스를 얘기해?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자꾸 이렇게 하면 생활비 한 푼도 못 줘. 그깟 콕딱지만한 생활비 안 준다고 내가 겁먹을 것 같아? 당신 외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미 우리 사이에 애정이라는 게 있었나? 겨우 부모라는 명목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유책 사유가 될 거라 생각해? 당신이 준비한 만큼 나도 준비했어. 이거 왜 이래? 소송하면 어차피 진흙탕 싸움이야. 힘 빼지 말고 소송 취하해. 내가 왜? 변호사는 내가 질 확률이 없다는데? 당신이랑 이참에 이혼하고 나 새로운 삶 찾을 거야.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새로운 삶이라는 거야? 그냥 얌전히 내 와이프란 이름만 달고 살면 생활비 주겠다잖아. 코딱지만한 생활비 너나 가져. 어디서 뻔뻔하게 생활비를 노네? 생활비는 됐고 위자료나 준비해. 뭐? 위자료? 당신 진짜 돌았어? 그래, 돌았다. 당신 위자료랑 상간녀 위자료랑 같이 받으면 꽤 쏠쏠하겠네. 거기다가 몰래 재산 빼돌렸던 것도 나누면 쏠쏠할 거고. 몸 아파 택시비 달란 나한테 2,000원 날렸지? 난 2천만 원 위자료 청구서 날릴 테니까 잘 받아.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 청구를 취하하라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남편의 말에 그깟 생활비 몇 푼이나 한다고 저렇게 유세인가 싶었네요. 나이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산다면 내 앞길 먹고 사는 데에는 크게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깨진 부부관계라며 항변을 하였죠. 다행히 전 임직원의 조력으로 훨씬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사건은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엇보다 화를 냈던 부분은 역시나 재산 분할이었죠. 뭐?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당신이 뭐 한 게 있다고 재산을 절반이나 가져가? 위자료도 모자라서 재산 절반을 달라는 게 말이나 돼? 지금까지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살았는데 한평생 일만 하면서 벌었던 돈을 당신이 왜 가져가? 그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만 가정을 위해서 일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난 내가 더 가정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아이들 지금까지 잘 키우고 살았으면 잘한 거 아니야? 그럼 내 몫도 줘야지. 못 줘? 가지고 가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어디 집에서 놀기만 한 주제에 돈을 가져가겠다고 해? 놀기만 해? 당신 지금 입은 옷, 매일 먹는 밥,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청소까지 모두 내가 했는데 놀았다고? 겨우 아침에 일어나는 것밖에 못한 주제에 지금까지 뒤치다거리 다 하고 살았던 나한테 이따위 대접을 하는 거야?
당신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이렇게 못난 줄 몰랐네. 염치라는 게 있으면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긴 염치가 없으니까 남들한테 지 잘못 뒤집어 씌웠겠지. 뭐? 당신 뭐라고 그랬어? 당신 직원 말이야. 당신이 딴 여자 만나면서 회사 돈 횡령한 거 누가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직원 억울하게 자천되었더라? 그거 잘도 숨겨서 사람 억울하게 만들었던데? 이 사람이 진짜? 역시 당신이 내 뒤통수 칠 줄 알았어. 뒤통수? 웃기지 마. 난 뒷뿐만 아니라 앞도 다 칠 거니까 두고 봐. 그동안 편했지? 당신 손안에 있다고 얼마나 무시했어. 네 잘난 능력 너 혼자서 다 해낸 거라 생각해? 웃기지 마. 넌 내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쓰레기일 뿐이야. 전 남편의 몰락을 위해 냉정하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저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항변을 했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홀로 키우면서 생활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남편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멍청하게도 남편은 판결을 받는 그 순간에도 외도를 인정했고 위자료까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죠. 재산 분할 소식이 시모의 귀에 들어갔는지 바로 저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예, 어미야. 우리 큰애랑 다시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니? 애가 자기 잘못 반성하고 있단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미 너는 실수 한번 안 하고 사냐? 그게 실수라면 저는 평생 실수 한번 안 할 것 같네요. 참 너 잘났다 정말. 이래서 큰애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안 사람이 이렇게 깐깐하고 냉정하니 무슨 재미로 결혼 생활을 했겠니? 같은 여자가 봐도 네가 너무 딱딱한데 밖에서는 부드러운 사람들밖에 없으니 밖으로 돌지. 이게 다 너 잘못도 있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 보거라. 제 속 뒤집으려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있을까 싶어 오신 건가요? 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막말로 그 재산 네가 번 것도 아닌데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역시나 하나도 달라진 건 없네요. 그렇죠? 재산 반은 제가 가져갔지만 반은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그거 이미 다 쓰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하나도 안 쓰고 고이 남겨두고 있는데 이미 다 쓴 거라면 그쪽 상황이 거지 같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 보네요. 분할한 재산은 남편이 번 게 아니고 같이 만든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 몫을 받은 거고요. 그게 어떻게 네 몫이야? 돈 한 푼 안 벌어본 네가 어떻게 네 몫이 있을 수가 있어? 남편 멍청한 게 누굴 닮았나 했는데 찾았네요, 어머님.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했고요. 몫을 따지고 싶으시걸랑 법원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한번 따져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그리고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는 남남이니까요, 아주머니. 재산도 줄어들었는데 심지어 횡령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남편은 회사 이사직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과 만나고 있던 상간녀도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변변치 않은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이혼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경제적으로 의존을 했고 남편의 쓸데없는 호의는 계속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남편은 꾀재재한 몰골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밥 좀 주라. 며칠 동안 도시락만 사 먹었더니 속이 부대껴서 미치겠어.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 생각이 나서 염치 불구하고 왔어. 제발 밥 조금만 먹게 해줘. 진짜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된장찌개 하나 못해?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 나이 50 먹고 밥도 하나 혼자서 못 차려 먹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이리저리 알아보곤 있는데 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줘. 우리 집 다 망해서 재산들도 다 처분했어. 나 이제 갈 곳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왜?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놀고 먹는 거라며. 나가서 자기만큼 벌어오라며. 어쩌지?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되거든. 된장찌개 먹고 싶거든. 그쪽에 만나던 상간녀한테나 가서 해달라고 해. 어디서 밥 타령이야? 그럼 밥 좀 사 먹게 2만 원만 빌려줘. 2만 원? 2만 원이나 쓰려고? 당신 수준에는 2천 원짜리가 딱이야. 몸이 아파 택시비로 2만 원을 달라고 했던 저에게 회사까지 찾아와 구걸이나 하냐며 2천 원을 던져주었던 남편은 1년도 안 돼서 저에게 2만 원만 빌려달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불쌍하던지요. 2천 원을 던져주고 남편을 보내고 난 후 저는 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찾아와 비는 남편을 보며 이제는 용서해주고 살만하지 않냐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30년 동안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봤을 때 그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죠. 이제야 주인공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아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댁 집안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2년 전에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면서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도 저를 함부로 대했었지만 그래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시댁 식구들은 상처난 곳을 더욱더 후벼 팠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한번 잃게 된 이성을 붙잡을 수는 없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인해 시댁 집안 또한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사일을 하셨던 부모님께서 항상 바쁘게 살아오시다가 오래간만에 여유가 생기셨는지 여행을 다녀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었고 항상 저희 부모님께 잘했던 남편은 저 몰래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용돈까지 넣어 드렸었죠. 그렇게 두 분은 전국 명소를 돌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께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죠. 그때가 추운 겨울도 아니었는데 10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차는 앞뒤가 흔적도 없을 만큼 참담했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니 고속도로 바닥에 살얼음이 얕게 깔려 있었는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차들이 부모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던 거고 저속 주행을 하시던 부모님께선 그대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통화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하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남편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정신이 정말 나가버린 저를 바라보신 시모가 하셨던 첫마디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네요. 내가 언젠가 한 번은 큰 사고가 날 줄 알았다니까. 퍽하면 여행만 다니시더니 결국 이 꼴을 당하셨구만.
내 아들 돈을 그렇게 빨아가시더니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벌을 받으신 거지. 네가 이렇게 넉나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가서 어르신들 술도 좀 따라드리고 부족한 음식 채워주면서 감사함을 표해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다고 세상 떠난 사돈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라도 한다니. 너희 부모 장례를 왜 내 아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늙으면 세상 떠나는 거 조금 더 일찍 떠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야? 엄마, 뭐 잘못 드셨어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다 동시에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위로해줘도 모자란데 오늘만큼은 말 좀 가려서 해주시면 안 돼요? 평소에 이쁜 짓을 했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제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왔는 줄 아니? 그동안 행실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거라고.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서까지 말을 함부로 하세요? 위로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니까 볼일 끝나셨으면 돌아가 주세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그동안 시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저 또한 안 좋은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대었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 떠나셨는데 시모는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되는 말들을 하셔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들을 시모에게 쏘아댔고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로 시작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성을 잃은 시모는 장례식장 안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어요. 남편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밖으로 모시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남편을 밀치면서 더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당장 안 비켜?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우리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다면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로 안 좋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내 말이 틀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냐고. 아주버님, 말 한번 잘하셨네요. 방금 어려울 때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가게가 많이 힘들어졌을 때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는데도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면서 아예 등을 돌려버리셨잖아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항상 입에 달고 사셨으면서 왜 그렇게 하신 건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너무 상처받아서 정말 인연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니까 저희한테 뭐라도 뜯어먹고 싶어서 거머리처럼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셨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장사를 갑자기 하시겠다면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면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부부를 매몰차게 걷어차셨으면 당연히 바라시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예전에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배달 위주로 안주를 만들어 팔았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때 가게를 접고 다른 걸 알아봐야 될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 몇 달치가 밀리고 보증금에서 차감을 했었을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었죠. 그때 남편이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이미 저희 부부는 대출도 많이 받았었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렸던 터라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남편도 많이 답답했는지 시댁에 찾아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죠. 하지만 어차피 망한 거 돈만 날린다면서 10원짜리 하나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저희가 잘 되더라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남편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발로 뛰는 것밖엔 없었어요. 어차피 망하게 될 거라면 음식들은 전부 다 폐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저희 가게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했었죠. 마지막 발버둥이었고 저희 부부는 전단지와 함께 술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주거리를 만들어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 술집에서 안주 하나 시키다 보면 나중에 결제할 때 몇만 원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부담스러운 가격을 확 낮췄고 굳이 나와서 술집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저희가 준비한 음식들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저희 가게를 모르는 지역 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느덧 배달 전화가 한두 통 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계획했던 대로 조금씩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1년은 남은 거 없이 전부 다 퍼줬었죠. 이런 노력이 결국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점점 더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되자 아주버님이 그걸 보고 배가 많이 아프셨는지 본인들도 해보겠다며 장사를 시작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과거에 저희 부부한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지 않았던 아픔들 때문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아주버님을 도와주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도와줬어도 아주버님은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했기 때문에 망하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저희 부부에게 탓을 돌렸고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던 상태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집안의 장남이라고 아주버님 편만 들지 저희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댁에 가는 발길도 끊어버리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오던 도중에 부모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였고 시모는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저에게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서 벌을 받게 된 거라며 상처되는 말을 꺼내셨던 거였어요.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만큼 격한 싸움이 벌어졌었고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다음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게 되었죠.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도 충격인데 시댁 식구들까지 난리를 치고 가니 제가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하다 지쳐 잠이 들었고 남편도 많이 힘들었는지 제 옆에서 잠깐 눈을 붙였었는데 갑자기 무언가 차가운 것들이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고개를 들어 올리자 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모가 다시 나타나 큰 봉지 안에 들어있던 각 얼음을 제 얼굴에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얼음을 제 머리 위로 쏟으시는 건데요? 뭐하러 또 오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걱정돼서
정신 좀 차리라고 마트에서 얼음 한 봉지 사다가 머리에 뿌려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부모가 세상 떠났는데 잠이나 자고 있으니 사돈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장례를 치르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있다가 사람들 올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시모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꺼내셨고 잠시 뒤 아주버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조이금함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죠.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모르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들어오셨고 시모의 안내를 받아 조의를 표하시더니 식사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의 지인분 되시는지 끊임없이 들어오셨고 잠시 뒤 조이금 앞에 앉아있던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또다시 줄지어 들어오고 있는 분들과 인사를 주고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아주버님 지인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시부의 지인분들까지 줄줄이 들어왔고 남편과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 안에 시댁 식구의 지인분들로 꽉 차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 동안 계시다가 모두가 돌아가시자 시댁 식구들은 구석 자리에 모여 서로 웅성거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남편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왜 많은 분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옥자는 나보고 온 건데 왜 당신이 가져가는 건데?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요? 당신 지인분들 것만 가지고 가라니까.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돈 좀 만져보네. 당신 친구인 건 알겠는데 나도 옥자 씨한테 문자 보낸 거 같은데 이거 봐봐. 나도 연락했잖아. 당신 얼굴 보고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연락해서 온 건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옥자 씨가 그래도 좀 살아서 그런지 꽤 많이 넣어놨네. 거기에서 10만 원만 놔주면 안 될까? 이번에 등산복 좀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 큰며느리는 시애비한테 용돈 챙겨줄 생각 없는 거니? 너도 지인분들이 만만찮게 온 것 같던데. 아버님, 오늘 들어온 돈은 각자 가지기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돈 들어오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까지 뺏으려 하시는 거예요. 매달 용돈 드리잖아요. 어머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 돈 보태서 안마의자 하나 살 거라고요. 집에서 부업하는데 온몸이 쑤신다니까요. 당신은 얼마나 들어왔어? 나는 생각보다 몇 명 오지 않아서 금액이 많지는 않네. 오래간만에 낚싯대 좀 몇 개 사려고 했는데 덕도 없겠다. 엄마, 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지. 엄마가 너한테 돈을 줄 나이니? 여태까지 뒷바라지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집에 낚싯대도 많은데 뭐하러 또 사겠다는 거야? 엄마 해외여행 좀 다녀오게. 그 돈 엄마한테 줘라. 이럴 때 효도하는 거지. 언제 하려고?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효도 좀 해보라고.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목적이었어요? 세상 떠나신 장인 장모님을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거냐고요? 그 돈들 도로다 넣어두세요. 여기에서 먹고 마신 음식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다들 이 모양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나왔다고 그래? 그 정도는 너희 보고 온 사람들의 조의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잖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법이야. 돈 들어올 곳이 생겼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야 있겠어? 한 사람만 세상 떠났다면 오지도 않았겠지만 너희 사돈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거다. 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사돈 두 분 생전에 우리랑 아는 지인분들 같이 동반여행도 가고 식사도 가끔 했어서 다리 건너 아시는 분들이라 어려운 발걸음 하신 거야.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집으로 가서 해결 보자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아 그 모습들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밀치면서 각자 나눈 조의금을 뺏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시부가 남편을 밀치면서 제지를 했고,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이용해 돈 벌 생각을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인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부모님의 합동 장례가 끝이 나면 두 번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힘겹게 끝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은 전부 차단했어요. 앞으로 어떠한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생각이었죠. 시댁 식구들 또한 저희 부부에게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신 지 2년이 넘어가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동네만 지나쳐도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시간은 더 필요했어요.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와서 그런지 저처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었어요. 아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그래도 가족끼리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저만 바라보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죠. 이런 삶을 유지해 오면서 사는 동안 저희는 체인점도 몇 개 오픈하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가게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픈한 가게에서 연락이 왔고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가족이라면서 음식을 무상으로 가져가려는 손님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바꿔달라고 하자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처음 듣게 된 목소리였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막 오픈한 가게에 안 좋은 소문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픈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냐고 물어보았죠. 재수씨,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체인점을 냈으면 먼저 연락을 줬어야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재수씨 가게가 딱 보이길래 너무 놀라서 들어와 보니까 알고 보니 체인점이더라고요. 요즘 상당히 잘 나가나 봐요. 저희는 매일이 아주 죽을 맛인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요. 맨날 술 생각나면 여기 와서 먹어도 되는 거죠. 가족이니까 여기에 있는 음식들은 전부 무상으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여기서 재수씨 가게를 보게 될지는 정말 몰랐네요. 그런데 이 사장이 내가 가족이라고 했는데도 음식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개 더 시켜 먹는 게 좋겠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바꿔줘 봐봐. 여보세요? 동서, 나야.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지? 요즘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생활이 많이 힘들거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한데 오래간만에 통화한 김에 우리 좀 도와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고. 일단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막 오픈한 가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지 말고 나오세요. 제가 사장님한테는 좋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언제 다시 연락 줄 건데? 나 내일부터 여기 와서 일하면 되는 거야? 미리 돈부터 당겨주면 안 될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게 된 형님 내외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죠. 둘 다 술에 취해서 혀까지 꼬여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길래 일단 대충 둘러대고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다음날 새로 오픈한 가게로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장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데 전날에 저와 통화한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지 형님 내외가 가게 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또다시 마주하게 된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끈질긴 인연 때문에 너무 짜증이 몰려왔어요. 좋은 기억도 없고 그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상처를 받았던 저는 그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죠.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양팔을 걷어붙이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장님은 당황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나오시라고 했는데도 시모는 주방에서 사장님이 만들던 음식을 대신하고 있었죠. 일단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창 가게 오픈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방해만 된다고요. 그만 좀 나오세요. 어제 나랑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나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기로 했잖아. 내가 힘들까봐 아버님 어머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 가게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없고 포장 주문 손님들도 많다며. 그럼 일손이 부족할 거 아니야. 여기 직원 몇 명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잖아. 그 대신 우리 부부랑 아버님 어머님 월급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알지? 이래서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잖아. 우리와 그동안 얼굴 안 본 사이에 동서가 많이 힘들었는지 살이 아주 쏙 빠졌네.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전부 다 얘기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일단 테이블부터 닦아야 되겠지? 이 가게는 배달 위주라서 그런지 홀에는 테이블이 몇 개 없네. 남의 가게에 무작정 들어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그만들 나가주세요. 가족이면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억지를 부려도 되는 거예요?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일하는 거 보고 결정해라.
그럼 되는 거 아니니? 아들,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내가 남도 아니고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계속 매몰차게 행동할 거니? 엄마가 전부 치는 건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알지? 주방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재료나 다듬고 홀 청소나 좀 해라.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사장님, 새로 고용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굴려주세요. 그리고 채용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은 당황한 얼굴로 시댁 식구들에게 일거리를 제시해 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며 물어보길래 시댁 식구들이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전했어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지나자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다르게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불만 섞인 표정으로 가게 일을 도와주길래 무슨 문제가 있냐며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자 주방에 있던 시모가 언제까지 서서 전을 부쳐야 하냐고 뒤집개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던진 뒤집개를 다시 주워들어 시모에게 건네드렸어요. 돈을 벌려고 왔으면 똑바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툴툴거리면서 다시 뒤집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 옆에서 묵묵히 음식 만드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뒤집개를 던져 버리시더니 가게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꼴값 그만 떨고 제가닥 전이나 붙여라. 시애미가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이 짓을 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용돈을 받으러 온 거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지금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을 누가 이렇게 형편없이 붙이라고 했어요.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서 돈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만드신 전들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은 제가 아니라 이분이세요.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그건 영업 방해죄인 거 아시죠? 가족이라고 해서 공과 사도 구분 못하시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은 감수하셔야죠. 일하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열심히 붙이신 저는 가져가셔도 돼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셔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할 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는 갑자기 던져버리셨던 뒤집개를 들어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너무 화가 난 저도 이 아줌씨가 미쳤나 라고 하며 시모가 들고 있던 뒤집개를 빼서 시모의 뺨을 내려쳤죠. 그리고 남편한테 당장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해달라니까 시모는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대셨습니다. 저도 질세라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난리를 치게 되었죠. 남자들이 저와 시모를 겨우 뜯어 말렸고 형님은 흥분해 있는 시모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시모가 분이 안 풀리셨는지 오늘 날 잡았다면서 싱크대에 있던 손잡이 달린 바가지를 들어 펄펄 끓는 튀긴 기름을 한가득 퍼올렸어요. 남편은 크게 다칠지도 모른다면서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죠. 제가 시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 2번 다시 앞을 못 보게 할 줄 알라며
바가지에 담겨있던 기름을 뿌리려는 순간 미끄러운 바닥에 중심을 잡지 못한 시몬은 들어 올렸던 바가지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한쪽 팔로 형님의 손을 잡아 끄는 순간 줄줄이 넘어지면서 주방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기름이 한가득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펄펄 끓고 있던 기름이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닿는 순간 치익거리며 피부가 익는 소리와 함께 모두들 비명을 질렀어요. 그 사이 경찰들이 가게로 들어왔고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경찰은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해서 시댁 식구들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가게 내부에 있던 CCTV를 보여준 뒤 전부 다 설명을 해줬죠. 저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경찰분들은 시댁 식구들이 치료가 끝나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어질러진 가게를 전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사과를 드린 뒤 피해 보상금을 따로 챙겨 드렸어요. 그렇게 가게의 일을 정리한 다음 남편과 함께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미 치료가 끝났는지 병실로 옮겨졌길래 들어가 시댁 식구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생각보다 심각해진 상황에 저는 인상이 찌푸려지고 말았습니다. 제일 심각한 건 시모와 형님이었어요. 시모는 두 눈꺼풀에 화상을 입어 앞을 볼 수 없게 붕대를 감고 있었고 형님은 머리와 이마 쪽에 화상을 입어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진 상태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주버님과 시부가 누워 계셨는데 목 쪽과 몸에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죠. 기막힌 광경에 남편도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괴로움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계셨던 의사는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시모와 형님은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며 시모는 실명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죠. 시모는 의사의 말을 들었는지 흐느끼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 마음을 곱게 쓰셔야죠. 도대체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상황이에요? 저희가 자초한 일이 아니니 도와주지 않을 거고 치료비 또한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당신들의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른 거니 모든 걸 본인들이 감당하셔야죠. 저와 이 사람한테 그동안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과거를 되돌아보시며 치료 기간 동안 뉘우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부와 아주버님은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입은 살아있으셔서 참회를 하시는 말보단 가족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 식구들에게 조금도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사상 초유의 복수를 시작할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와 형님은 더욱더 힘들어질 테고 시부와 아주버님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과거에 받았던 아픈 기억들 때문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요.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내도 제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함께 앞으로 있게 될 날들에 대해 지혜롭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견을 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불행이 아닌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